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중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먼저 수업을 좀 하고 중간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한옥 여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A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죠. 건축허가, 가항성 허가, 대물적 허가입니다. 대물적 허가. 가항성 허가니까요. 명령적 행정이고 처분성 인정되는 건 물론인데 원칙적으로는 뭐에 해당한다? 기속행위에 해당하죠.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파악을 할 것인데 CF 러브호텔 사건 러브호텔 사건에서 건축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파악을 해서 건축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모두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러브호텔 사건이었는데 이 러브호텔 사건 이후에 당시 판례가 판시했던 내용이 현재는 건축법 제11조 4항에 그것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저기 나오고 있는 건데 러브호텔이죠. 러브호텔이니까 러브가 있고 호텔이 있어요. 러브는 위락시설, 다음 호텔은 숙박시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위락 숙박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을 보겠다? 주변 환경을 본다. 주변 환경을 건축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을 한 겁니다. 주변 환경으로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이럴 때는 거부할 수 있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 규정을 11조 4항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4항은 그래서 지금 얘기한 11조 4항이 반영이 되고 있고 허가권자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 지금 얘기한 러브호텔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합치면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그것과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인허가 의지 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 의지 제도 적용시켜갖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있는 개발 행위 허가를 의제시켜가지고 그래서 재량으로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건 건축법만 가지고 바로 재량으로 인정되는 상황인 겁니다. 건축법만 갖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얘기가 나왔죠. 심의 우리 그동안 여러 번 풀어봤던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것은요 절차 요건이죠. 절차 요건이고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테고 그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A시장은 위 여관 건물이 지금 무슨 마을이에요? 한옥 여관 건물이죠. 한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장이 여관 건물이 한옥이 아닌 일반 빌딩이 있다. 일반 빌딩 형태인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사실 오인 등장했죠. 사실 오인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인 보는 순간 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사실 오인 하면은 이거는 법률 요건 부분에서의 위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률 효과 부분에서의 위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딱 봐도 위법인 건 맞는데 이 법률 요건이 이렇게 있죠. 법률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효과 부분이 있겠지. 법률 효과가 있고 이랬을 때 이게 확정 개념이냐 불확정 개념이냐 문제를 우선 떠나가지고 판단 여진이 아니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법률 요건에서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거예요. 처분을 한다. 근데 지금 건축허가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맞잖아요. 맞으니까 얘가 뭐가 돼? 재량이 되지. 재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요건 해석을 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확정을 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포섭을 하겠죠. 여기서 사실 확정 생각하시고요. 사실 확정.
여기가 사실을 잘못 확정해버리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실 오인에 따른 위법성이 어디서 요건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재량의 하자 들어갔을 때 재량의 남용 부분에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목동부실사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행정법 1번 원칙이죠. 행정법 1번 원칙에서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여기 걸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오인에 걸리면 재량의 남용, 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량의 남용 이렇게 될 수 있어. 그 다음 여기서 다시 3단계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 이 법률 요건 부분입니다. 이 법률 요건 부분에서 먼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그 다음 그것이 구체적인 영역 형례갑이죠. 형례갑이 여기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다의적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순간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4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형례갑이 형은 정책 형성 영역, 레는 미래 예측 영역, 가는 가치평가 영역, 비는 비례체적 영역 하면 뭐가 발생해요?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되죠. 판단 여지, 법률 요건 부분에 있어서의 재량입니다. 판단 여지.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를 재량으로 봐버리죠. 판단 여지를 뭐로 본다? 재량이랑 똑같이 본다 이거예요. 재량이랑 똑같이 본다. 그래서 이런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나오죠. 판례는 판단 여지를 재량으로 보고 있다. 고등법원은 판단 여지라는 걸 인정했지만 우리 대법원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건 부분의 재량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생겨버리게 되면 이 판단 여지에서도 뭐가 발생해? 재량의 일탈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똑같이 처리하죠.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판단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학설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판단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학설, 판단 여지 인정하는 학설에 따르더라도 재량도 그것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닌 것처럼 판단 여지도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여지도 한계를 일탈할 수 있다. 판단 여지의 한계 일탈 사유로 물론 다 잡을 수 있는데 재량이랑 똑같이 보면 되는데 우리 학설에서는 보통 이렇게 3개를 제시합니다. 문제로도 이 3개로 보통 출제가 되고 첫 번째 주최하자 위원회 같은 게 잘못 구성됐을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절차하자 그리고 여기서 보통 사실오인하고 그 다음에 평등원칙 위반되면 판단 여지도 한계 일탈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 사실오인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좀 복잡했지? 다시 정리합니다. 법률 요건 부분에서도 사실 확정 부분에서 사실 오인이 발생하면 처분에 위협해집니다. 법률 효과 부분에서 정상적인 재량이라고 할 때도 재량의 남용으로 사실 오인 사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부분에서 판단 여지가 발생했을 때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재량과 똑같이 해서 사실 오인이 위법해지고 학설식으로 쳐도 사실 오인과 평등 원칙을 포함해서 판단 여지 한계 일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인이 발생하며 어디서든지 간에 한 번은 위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인은 어디서든 위법성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오인 나왔죠. 위법성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갑이 건축하고자 하는 여관 건물이 주변 한옥 마을과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뭐니까 일반 빌딩인 줄 알고 있으니까 혼자 일반 빌딩이다. 그러면 주변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 내릴 수 있지. 내릴 수 있는데 일반 빌딩이 맞다면 이 판단이 맞죠. 근데 일반 빌딩이 아니라 지금 이 여관은 뭐예요? 이건 한옥이 맞잖아. 그래서 사실 오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부를 한 것이다. 첫 번째 1번입니다. A시장에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생뚱맞은 소리하고 앉아있죠.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갑자기 거부 처분과 사전통지 노점으로 훅 허가 거부에 앞서서 미리 갑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사전통지 얘기하는 거죠. 사전통지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거부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뭔 위법 얘기하는 거야? 사전 통지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하고 의견 제출 기회부여 21조 22조 3항 이 친구들의 적용 대상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예외 사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문제가고, 적용 대상 문제에서는 인적 범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적 범위 문제가 이렇게 있지. 인적 범위 문제는 당사자 등이죠. 당사자 등.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 다음 등은요,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참여시킨 이해관계인, 해당 사항 당사자 포함시켰죠. 문제 없는 상황이고, 물적 범위, 얘들은 불이익 처분 절차죠. 불이익 처분이어야 되고, 이 불이익 처분은 두 개 나눠지고, 의무부가 처분하고, 의무부가 밑에 쓸까? 공간 때문에 의무부가가 있고, 권익 제한 처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거부 처분이 의무부가 처분일 리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권익 제한 들어갔을 때 이게 침익적 행정이냐 부담적 행정이냐 넓게 보냐 좁게 보냐에 따라서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하고 그다음에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사전 통지 대상이 맞지만 이거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한다?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 즉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니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고, 갑에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시장은 새로이 개정됐습니다. 뭐랑 뭐 사이에 신청한 거하고 그 다음에 처분 나오기 전까지 바뀐 거죠. 신청 후에 개정됐습니다. 법령 개정 변수가 하나가 들어왔고요. A시장은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경과 규정이 만약에 등장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과 규정 나오면 저기 써인 대로 그냥 가면 돼요. 됩니다. 보통은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허가가 신청 중일 때는 그냥 구법을 적용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 신법을 적용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있는데, 그럼 그거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딴 게 없으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분 당시죠. 지금은 무슨 처분? 거부 처분. 그러면 얘는 신법 얘기하는 거죠. 신법. 신청 시에 있었던 법은 구법 이렇게 들어가며, 구법하고 신법 중에 신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게 맞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겠니? 그치? 네. 안 물어볼 테다. 네. 대답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일로 와, 그냥. 1000만 번 하면 언젠간 대답을 하겠지. 언젠간 대답을 할 거야. 언제 대답을 할 거야? 언제? 정치인이 모두 성폭행범이 되는 순간. 그땐 대답해야 돼. 알겠지? 하나씩 깨지고 있지, 지금. 끝까지. 학원에 있을까, 없을까? 성폭행 범위. 미투 운동은 과연 학원까지 번질까, 안 번질까? 번집니다. 학원 관계자, 강사들 중에 꽤 있습니다. 네. 나는 어떨까? 난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세이프티 존입니다. 번져라. 그래. 다 권리를 다 찾고, 그렇죠? 혼날 사람은 혼도 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네. 걸릴 것 같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 그만해요. 그치? 그만하고 돼봐야 소용없어. 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이렇게 돼 있지.
처분 이후의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처분 이전의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렇게 있을 때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분 이후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요구 소송이든 아래에 있는 방어 소송이든지 간에 예, 뭐랑 뭐가 문제가 되고 처분 시 이후니까 처분 시 판결시지. 처분 시 판결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번 영역은 수익적 처분이니까 당연히 얘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예, 신청 시하고 처분 시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판결시가 아닌 이유는 여기서 이걸 선택하게 되니까 이게 통설 판례죠. 처분 시 이유는 이 처분이 나왔을 때 법률관계가 완성되죠. 이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때 완성이 되니까 이 뒤쪽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어때요? 신법을 적용시키면 진정소급 적용입니다. 신법을 적용시키면 진정소급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구법을 적용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처분시를 잡아드렸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에 얘가 배치되고 그 다음 처분과 신청과 처분 사이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다면 이때는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되죠.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되니까 여기서 신법을 적용을 해봐야 얘가 뭐야? 구법이고 얘가 뭐야? 신법이죠. 신법을 적용해도 여기는 부진정 소급 적용이란 말이야. 여기는 부진정 소급 적용이니까 허용되는 거죠. 예, 허용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는 제재처분 나오는 거지. 제재처분 법규를 위반했다. 제재처분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 행위를 법규 위반 행위를 한 행위시가 있죠. 그 다음에 제재처분이 나오는 처분시가 있지. 그럼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 나는 혼나기로 결정돼 있나? 이미 혼나기 결정돼 있지. 그렇죠? 그때 당시의 법에 따라서 혼나기로 결정이 돼 있는 거다. 구법하고 신법하고 있으면 얘는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되지. 여기서 완성되니까 얘는 구법을 얘는 신법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 신청이죠. 신청 이후죠. 그러니까 여기네. 1번 평면입니다. 1번 평면이면 경과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거 없으면 처분시 여기에는 처분시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 얘기한 거죠. 넘어가시고 만일 시장 A시장이 갑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에 앞서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겠지 뭐 그죠?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건축법에서 건축심의 거치도록 하면 건축심의 거쳐야지 뭐 절차하자라고 했죠? 절차 요건입니다.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 처분을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 절차하자 인정되는 것 맞고 그리고 취소 사유니까 취소 판결 내리는 게 맞겠죠?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비대체적 결정 영역 뭐에 해당하는 거야? 형례 가비의 비대체적 결정 영역 예측 결정 미래 예측 결정 영역이래요. 이건 모르겠다 나도 그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정해진 거 리딩 케이스 말고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판단 여지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인정하는 권한이죠. 그래요. 그렇게 쳐봅시다. 그리고 나서 비대체적 결정력과 예측 결정력이라고 지금 이 친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을 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뭔 환경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몰라요. 저는 불확정 개념이잖아요. 불확정 개념. 그렇죠? 주변 환경 불확정 개념인데 얘가 어디야? 구체적인 영역 형례갑이라는 판단 여지 구체적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판단 여지 인정됐다는 말이지.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그래 받고 그 다음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A상의 판단에는 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수가 없다. 판단 여지는 우선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판단을 존중한 건 맞긴 하지만 그냥 학설에 따라서 그냥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판단 여지에서 한계 일탈 생길 수 있죠. 한계가 일탈하는 경우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오인 이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평등원칙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평등원칙 주체 절차 잘 안 나오는데 간혹 주체 나옵니다. 주체 이렇게 출제될 또 간혹 있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이거고 그 다음이 주체. 이게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학설은 판단 저지의 한계 일탈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판례 의하할 때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승계를 질문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에 취소를 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 우리 판례는 전부 다 처분으로 인정을 하죠. 저거에 따라서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라거나 지방세가 부과가 된다라거나 보상금이 결정이 된다라거나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처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위에다가 뭘 갖다 놓으시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나옵니까? 여기에는 수용재결 나오는 거였죠. 수용재결. 그 다음에 뭐 적용되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는 기결력 이론, 규준역설, 기결력 이론이 적용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얘는요 판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었었죠. 지금은 이쪽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기억해 보세요. 지금 문제 이렇게까지 들어왔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 보상금 결정할 때 이 금액이 결정을 받는 사람들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이걸 통지해 주질 않아요. 그게 핵심이야. 통지해 주질 않는다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 당시에는 이거를 그 해당 땅, 필지, 토지의 소유자한테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로 결정되는지를 당시에는 통지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래쪽 사건은 이제는 퇴색돼 버리는 겁니다. 밑에 쪽 사건은 지금은 통지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통지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저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 이 친구들은 뭐예요? 이 친구들 두 친구는 처분은 맞다고 판례가 처분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야. 처분으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얘는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이죠. 땅값 매기는 거니까 땅, 물건의 성격을 직접 규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간접 규율을 하는 거고, 그 이해관계를 누가 맺게 될지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일반 처분이죠.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접 규율하니까 물적 행정이고, 이해관계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 처분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냥 모릅니다. 이게 얼마로 나왔는지. 이 수용재결 나와야지, 양도세 부과돼야지 그때 비로소 문제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앞부분에 이 친구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나 개별 공시지가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됩니다. 행정소송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취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90일이 지났다. 90일이 지나서 불가쟁력을 발생했다. 여기서 이 가격이 얼마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100만 원이어야 되는데 1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원래 100원이어야 되는데 100만 원, 겁나 크네. 그래서 보상금을 1000원 줘. 1000원. 양도세가 100억 나와. 이런 상황이죠. 장난하나 지금?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 공시지가,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용재결, 양도세 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얘는 적법,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 친구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 친구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자승계가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판단 내릴 때 지금 이게 뭐 적용된 케이스야? 기결력 이론이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한테 100원 줄지 100억 나한테 매길지 100원 줄지 100억 매길지 그것은 통지를 안 해주니까 전혀 예상할 가능성이 없죠. 예측 가능성과 저걸 참는 사람이 어딨어. 수인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된다. 얘는 뭐예요? 기결력의 추가적 요건. 그러면 얘는
기결력이 선행처분의 기결력이 후행처분에 성립 안 된다, 미치지 않는다. 기결력이 미치지 않으면 하자승계는 된다. 하자승계 된다. 이게 기결력 이론이죠. 판례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래 돌리려고 하는 거야. 이래 돌리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는 이 친구가 선행처분, 이 친구가 후행처분, 여기서 이 친구가 선행처분, 이 친구가 후행처분. 이래 간다면 지금 문제는 이 친구가 선행처분, 이 친구가 후행처분 이래 가는 게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준지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해서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에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개별 토지 가격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까?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선행처분, 얘가 후행처분 이런 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 게 오직 하나만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개별 공시지가 이거 결정할 때 이거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반영하죠. 반영을 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닌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철저히 개별 공시지가 결정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잖아. 이쪽 라인도 있잖아요. 이쪽 라인도. 이거는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한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법적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하자승계가 안 되겠죠. 다툴 수 없다. 맞는 지문으로 나온 거고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원래 하자승계론은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자승계가 인정되죠.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수인할 수 있느냐 수인한도론이라는 일반 법원칙을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예측이 안 되면 절대 수인 안 되고요. 예측이 되는 경우에도 수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에 비추어 이념에 비추어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요. 기결력이 인정이 될 수 없으면 그러면 하자승계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자승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기결력 이론 이것도 판례가 인정한 바가 있죠. 그 다음 구토지수용법상 사업 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시키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공용 수용 절차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공용 수용 절차 땅 뺏기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사업 인정이 들어갈 테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19조 20조입니다. 사업 인정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하겠죠. 나중에 분쟁을 대비해서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협의취득 들어가겠죠. 매수협의, 협의취득, 계약을 맺어보려고 시도하겠지. 실패하게 되면 토지수용은에 찾아가서 수용재결 신청해서 수용재결을 받아오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중에 처분인 건 뭐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사실행위고 얘는 처분이 맞죠? 얘는 처분 뭐에 해당합니까? 특허입니다. 특허. 그 다음에 조서 작성은 그냥 사실행위고요. 얘는 그냥 사실행위가 되는 거고 협의취득은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사법상 계약 그러니까 처분 아닌 것이고 수용재결 얘는 처분이 맞죠.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둘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둘이서 해결을 못하니까 토지 소유인회가 대신 결정을 해주는 행위죠. 대리죠. 대리 과장 밑에 계장 밑에 대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처분이 두 개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렇게 잡아보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 과연 하자승계가 될 것인가? 이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바로 선행처분이 나온다 이거예요. 얘가 선행처분, 그 다음에 얘가 후행처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하자승계 되겠는가? 하자승계를 따르게 되면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법적 효과 같아야 되는데 사업인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업인정은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시행자에게는요 땅 뺏을 수 있습니다. 땅 공용 수용권을 인정을 해주고 토지 소유자한테는 그 지역의 사업지역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공작물 설치 등을 못하게 토지 보전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용재개를 나오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는요 손실보상 청구권이나 또는 환매권 등을 인정을 시키게 되죠. 서로의 법적 효과는 결코 같지 않다. 따라서 하자승계는 안 되겠네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수용재개를 승계되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개의 위법을 주장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시면 안 되고 다음 번 4번 갑을 일제강점하 민족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이라는 특별법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반통일 세력 같은 이라고 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친일 반민족 이건 뭐예요? 법적 성질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친일 반민족 행위 넌 친일 반민족 행위자야 아니야? 넌 친일 반민족 행위냐 친미 반민족 행위자냐? 친중 반민족 행위자냐? 어? 그래 웃음이 나오겠지 지금. 결정 받고 한번 생각해봐. 이때 살아있었나? 난 500살이어서 살아있었는데 이건 확인이죠. 확인. 자기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인정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그때 분명히 독립자금도 됐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 확인입니다. 선행처분 나왔고요.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갑의 유가족에 대해서 법률에 적용 배제자 결정 이제 보상금 이제 안 주는 거예요. 후행처분 이렇게 나왔을 때 유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해서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뭐라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합치면 행정쟁송 불복을 했어야 되는데 불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다투지 않았더라도 이 경우에 선행처분에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력, 기결력 이거 얘기하는 거죠. 선행처분에 후행처분에 대한 기결력 성립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하자승계가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뭐가 포인트야? 이것도 판례가 이거 인정한 거예요. 기결력 이론 이거 적용시킨 거야. 하자승계론 적용시키지 않고 기결력 이론 적용시킨 건데 판례는 뭐 아무 때나 그때 막 목에 걸면 목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이렇게 하는 단말이야. 막 나가던데 어느 정도 좀 뭐 흐름은 있어요. 이거 질서는 있어. 유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하여 포인트 이걸 잡아야 돼요. 유가족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러니까 뭐 자기 남편이든 자기 뭐 할아버지든 간에 그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원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보상금 받고셨다 이거야. 그런데 갑자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됐어 라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었어. 이거야. 통지를 안 했다.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걸 왜 안 다투고 앞에 걸 다퉜어야지 라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 저게 나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걸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선행처분의 효과를 요건으로 해서 후행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연속해서 행해지는 2개 이상 행정이 연속해서 행해지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걸 바탕으로 뒤에 이렇게 배제자 결정해버리면 깜짝 놀란단 말이야. 그래 깜짝 놀라니까 예측 수인 가능성이 깨져서 기결력 이론이 기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갑은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이 되어 인구도 얼마 없는데 참 서로 나눠 먹는 거 많아, 그치?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받았다. 이사 선임행위 얘는 뭐예요?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 이사 선임 행위, 얘는 기본행위. 기본행위, 이거는 사법상행위죠. 공법상행위가 아닙니다. 사법행위. 다음 관할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 얘기하는 거죠. 취임 승인을 받았다. 얘는 뭐야? 가항상인가. 가항상인가 보충행위. 보충이 대표적인 기본행위와 인가 구도가 되죠. 해당 이사회의 전임이사였던 을은 갑에 대한 학교법인의 2차 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뭐의 위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뭐의 위법이 있다? 기본행위의 위법이 있다. 기본행위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를 다투려고 한다. 어쩔까? 어쩌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을까? 나도 모르겠다. 관할청의 취임 승인은 관할청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행위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동의하여 후견인의 지위에서 인정해 주는 거지.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얘는 효력 발생 요건. 단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단지. 오직 효력 발생 요건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딴 뜻은 인가를 하면서 밑에 내용 그대로 연결. 관할청은 이사 선임 행위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뭐라고? 인가는 단지 그냥 효력을 발생시킬까 말까, 그걸 인정할까 말까 이것만 판단 내리는 거지. 내용에다가 손질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을은 갑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취소를 통해 관할청의 취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이게?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안 되죠. 어찌 들어가는 것이요? 어찌 들어가는 것이요? 여기서 기본행위가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인가가 있지. 인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했을 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여기서 유효로 바뀝니다. 기본행위를 한번 쓸까? 이렇게 하면 무효가 유효가 된다 이거지. 이게 원래 기본행위와 인가잖아. 무효가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없어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습니다. 얘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어요. 유효하려고 하게 깜짝이야. 하자가 있어요. 유효하려고 하게 되면 하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자 왜 이래 자꾸 없어야 될 거 아니야. 하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기본행위와 인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행위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요. 없는데 하자 때문에 무효였던 게 아니라 무효인 게 아니라 인가라는 효력 발생 요건 그 부분 때문에 무효였던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얘기하죠. 유동적 무효 상태. 아직은 무효 상태지만 유동적이라는 거야. 인가 받으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환되는 게 맞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인가가 아니란 말이지. 이게 만약에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 밑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자가 치유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항상 인가라는 게 기본행위 하자를 치유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치유되는 게 맞다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툰다고 했잖아. 그렇죠? 하자를 이게 만약에 되는 거라면 그러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가 처분을 취임 승인 처분을 취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고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지. 끝났어? 4번. 네, 4번. 지금 얘기한 이거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4번이 3번으로 간다.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취임 승인이 있더라도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거 좀 그렇다. 그치? 이거 좀 그렇네요. 무효인 경우에 취임 승인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되죠.
되는 게 맞죠. 근데 하자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는 취임 승인이 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위에도 뭐야? 무효인 게 유효한 걸로 되는 건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무효인 게 유효인 걸로 되는 건 아니죠.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야. 그치? 그냥 지금 여기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거다 아니다만 말했잖아.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밑에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 테고,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위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연결시키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겠네요. 다음 문제. 갑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을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얘기하는 거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만들기, 아파트는 응원가야. 그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얘 누굽니까? 특허. 행정법에 사업 이렇게 나오면 다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다 특허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권리설정행위. 을시장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의 일부를 아파트 사용 검사 시까지 뭐라 카노? 지금 당장 아니요. 준공검사 때까지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 지금 이름은 사용 승인, 옛날 이름은 준공검사, 지금 이 이름은 뭐라니 도대체? 뭔지는 알겠는데, 그치? 사용 승인과 준공검사에서 앞단계, 앞단어, 뒷단어 붙여서 사용 검사? 이건 법적 성질이 뭡니까? 이거는 허가해준 대로 지었나? 준법률 행위적 행조서 확인. 기부 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기부 체납 조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부담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기부 체납을 당장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용 검사 때까지 하라고 한 거니까 이건 대놓고 부담, 그쵸? 대놓고 부담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관 중에서 부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테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만일 갑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 것이다. 네, 요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관부가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부관의 한계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가능성만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만 생각해 보게 되면 부가는 행정행위에다가 부가를 하는 거죠. 붙이는 건데 행정행위에다가 부관을 이렇게 붙이게 되죠. 부관을 붙이는데 나누죠. 나눠서 첫 번째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고 종전 판례는 종전 전통적 견해는 뭐라고 해요? 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법률행위적 행정은 다시 나눠가지고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될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안 된다. 이게 전통적 견해죠. 이것만 된다. 이게 전통적 견해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근데 이제 학설은 여기다가 예외를 좀 몇 개씩 까는 거죠. 예외를 몇 개씩 깔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뭐를 던질 수 있습니까? 신분 설정 행위 던질 수 있죠. 신분 설정 행위로 뭐 공무원 임명이라거나 아니면 귀화 허가라거나 아니면 국공립학교 입학 허가 결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부관을 법률행위적 행정이면서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붙일 수가 없다. 뭐니까 얘는 특허잖아요. 그렇죠? 특허니까 법률행위적 행정이죠. 재량행위죠.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얘는 요건 충족적 부관. 재량이냐 기속이냐의 문제는 법률 효과 부분에서 발생하는 건데 요건 충족적 부관은 법률 요건 부분에 붙이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권 발급 아니면 인감증명서 발급 이런 것들은 부관을 붙일 수 있죠. 유효기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이진 않다. 하지만 요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있잖아요. 요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전통적 견해가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여기서 기속행위 얘기하는 거야. 기속행위에다가 부관 붙이면 기속행위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플러스 10을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까지 붙여가지고 플러스 8 이렇게 8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10 다 줘야 되는 거죠. 기속행위에다가 부관 붙이면 그것은 당연히 위법이고요. 그 법의 정면을 위반되잖아. and 무효입니다. 무효죠. 이게 우리 스타일, 팔레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였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 적용시키지 말고 기속행위 요것만 보자 이거예요. 요것만.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기속행위인데 이런 식으로 부관을 붙였다면 부관은 무효가 맞겠고요. 무효가 맞고 합의 위 부관을 불이행을 하였다면 부담이죠. 부담 불이행이란 말이에요. 부담 불이행 철회 사유 보시고요. 철회 사유 하나 떠올리고 그 다음에 주된 행정의 효력이 의존되는 거. 의존되는 것은 기한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죠. 기한하고 조건. 뭐는 아닙니까? 부담하고 철회권 유보는 아니죠. 철회권 유보는 그 부관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주대행정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의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은 부담입니다. 부담. 그래서 철회 사유 생각하시고요. 부동철사 개벽이죠. 부동철사 개벽 생각하시게 되면 개벽, 벽은 법이고 내가 너무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철사를 구부리는데 철사조차도 부동 구부려지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제 공부를 철회할 때가 됐구나. 철회사유입니다. 철회사유. 철회사유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부담 불이행이 포함되어 있죠. 부담 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 철회 사유에서 부담, 이건 부담이었고요. 부관을 불이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 불이행이 발생을 했다.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하거나 철회해야 됩니다. 철회해야 되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위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철회하거나 이건 맞는 말인데 대집행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아니 기부 체납을 하라는데 땅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그죠? 땅 내놓으라고 했네요. 땅 내놓은 거 어떻게 대신에 합니까? 그죠? 자기 걸로 줄 겁니까? 그러면 좋긴 하겠다. 이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겠고요. 갑이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을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고 방금 위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철회한다 하고 효력 상실, 자동 소멸 의존 아니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한하고 조건만 주대행정의 효력이 의존이 되는 거예요. 부관에. 을시장은 기부 체납의 내용을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도 있다. 얘는 뭡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 꽂히지 마요. 이건 지금 전제를 깐 거야. 전제를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다 붙이면 어쩔겨? 그냥 이렇게 말한 거고 지금은 이거예요. 그 선지 보다가 본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특허입니다. 특허에 뭐예요? 재량이죠. 재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관을 붙였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계약 맺을 수 있잖아. 그렇죠? 행정청은 자신의 재량 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협약, 협정, 협의 이런 거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계약 처리할 수 있고요. 계약 처리한 것도 지 마음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관도 하나 붙일 수 있지 뭐, 그렇죠? 부관으로 붙여야 된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부관을 붙이기 전에 그 내용을 앞에서 협약으로 정하든 안 정하든 그거는 상관없다. 이거는 임의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21조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처분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적용 대상 중에서 물적 범위, 불이익 처분, 의무부가 권익 제한 중에서 권익 제한, 저게 과연 기득권 침해와 기대권 침해에서 기대권 침해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기대권 침해는 우리 판례가 인정 안 하죠. 기대권만 침해하는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 인정 안 하고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침익적 행정처분이면 이건 100% 불이익 처분, 권익 제한 맞는 거고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의무사항이다. 이거죠. 의무사항이다. 물론 이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전제는 깔려야 됩니다. 지금 약간 점프 한번 들어온 상태고요. 트라이앵글 한번 그리시고요. 트라이앵글 탬버린 친구죠. 탬버린 친구가 트라이앵글인데 첫 번째입니다. 21초, 그 다음에 22초, 그래서 23조 들어가시고요. 사전 통지, 의견 청취죠.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유 제시죠. 이유 제시 순서대로 이렇게 갈 테고요. 여기서 이제 1, 2, 3 1항, 2항, 3항 보시면 1항에 청문이 있지요. 청문이 있고요. 물론 이제 22조 4항 예외 사유는 이제 이거는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이건 뭐였습니까? 얘는 첫 번째 명료 탈취죠. 명료 탈취. 명은요,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청문을 거쳐라라고 돼 있을 때, 료는요, 행정청이 필요하다, 청문이 필요하겠네라고 판단했을 때, 탈취, 이거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럴 때 얘는 물론 이제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되죠. 신청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명료 탈취 중에 하나에 걸렸다라는 전제 깔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의견 청취 전체죠. 전체의 예외 사유. 여기서 긴급 재판 곤란 폭이 들어가는 거죠. 긴급 재판 곤란 폭이 들어가서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거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여기서 명료 탈취 요거 얘기한 거는 청문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깨지면 위법 아니고요. 그다음 이거 얘기한 건 뭡니까? 이건 예외 사유죠. 그래서 예외 사유는 그러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무사항 여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거 먼저 이거 뒤에. 이제 적용 대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예외 사유도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면 적용 대상 맞고 의무사항 맞으니까 위법한 처분 맞고요. 맞는데 행정절차법 쪽은 100% 취소 사유죠. 행정절차법은 그 절차하자 발생했을 때 100% 취소 사유로 보고 있고,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이거는 우리 배제학당이 아닙니다.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만 인정한다. 청문의 예외는, 배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만 인정한다. 법에 긴급, 재판, 곤란, 포기 말고는 예외 사유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외 사유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런 표정인지 알 것 같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반송, 그다음에 상대방이 청문에 안 왔다, 불출석 했다고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입적 처분에 위법하다,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역시 또 이거죠. 예외 사유는 긴급, 재판, 곤란, 포기 얘만 인정하겠다. 여기서 판례가 깨버린 게 저거 두 개죠. 배제 협약. 배제는
배제는 뭐예요? 영재를 키운다라는 뜻입니다. 배제 협약 안 되고 그 다음에 반송불출석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인정 안 되고 긴급재판 곤란 포기만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설명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위험할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전 세계적 비핵화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만 핵이 없으면 안 되죠. 북한 건 우리 건데, 그치? 우리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우리 또 똘마니 취급합니다. 옛날처럼. 우리 똘마니 아닙니다.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조세 채권에 과세 처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과세 처분이 확정이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 발생을 했다. 근데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세 쪽입니다.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 저거는 국세기본법, 얘는요 국세징수법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 만약에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 때문에 체납 처분이 위법이 되겠지. 근데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거야.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있고 이러한 체납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완전히 판례를 거꾸로 뛰려고 하는 거네요. 거꾸로. 그렇죠? 이런 청개구리 같은 놈들을 봤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과세 처분이 이렇게 있죠. 과세 처분이 있고 여기서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들어가고 첫 번째는 독촉, 두 번째 압류, 세 번째 공매, 네 번째 청산 이렇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체납처분 절차죠. 얘가 체납처분 절차는 얘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했을 때 이쪽 애들한테 어떤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 나온 건 없는데 어디에만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 친구의 근거법률, 여기에 근거법률이 요래 있는데 요래가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겁니다. 위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1, 2가 있겠지. 얘한테는 워찔겨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처분이죠. 얘한테는 워찔겨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1번, 2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놈을 위법으로 만듭니까? 과세 처분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독촉압류 공매를 위법으로 만듭니까?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하명이죠. 하명이니까 처분이다. 급보 하명. 얘도 처분 맞죠? 얘는 통지가 되는 것이고, 얘도 처분이 맞죠? 권력적 사실행위, 수인 하명. 얘도 하명이고, 얘도 처분이 맞죠? 얘는 대리, 과장 밑에 계장 밑에 대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양쪽을 위법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1번과 관련된 문제는 뭡니까? 과세 처분을 지금 그 양쪽 치고 있어요. 문제 괜찮은데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치고 있는 중인데 양쪽을 치는데 1번 과세 처분 1번 쪽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행정청이 갑한테 이거 했던 거잖아. 그쵸? 처분 나왔다. 그리고 나서 취소, 소송 제기했다. 얘는 행정법원. 그리고 이제 여기 헌법재판소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제청을 신청했고 얘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었다 이거죠. 내리었다.
이게 들어가면 얘는 누구냐? 헌재 헌법재판소. 예, 처분이 나온 시점이 여기, 취소송 제기한 시점이 여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게 3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해줘서 4번, 위헌결정이 나온 시점이 5번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위법성 판단 기준신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위헌결정이 나왔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 헌재법 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장래요. 예, 대세효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은 예, 대세적으로 사라지는 건 맞는데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그 근거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렇게 봐버리면 저 처분은 끝내 적법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뭘 인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외적으로 47조 2항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을 한단 말이야. 어디까지 인정할게요? 세목 이렇게 들어간 거였지. 요래 들어가가지고 어마 그치? 예, 당해 사건 이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죠? 예, 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동종사건. 예, 동종사건은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얘 비교해봐. 얘는 5번 끌어낸 사건이야. 5번 끌어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동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4번 들어간 사건이야. 3번이나 4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제청 신청, 규범 통제까지 들어가 있는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행사건. 예, 병행 사건. 얘는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사건이야? 2번까지 들어가 있는 사건이야. 2번. 어쨌든 소송은 들어가서 같이 띄고는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일반 사건. 일반 사건은 아직 2번에 취소원까지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야. 얘는 뭐예요? 처분받고 권리 위에 자고 있는 놈이야. 신나게 자고 있는 놈이 있는데 이 자고 있는 놈 중에 예, 아직 깨울 수 있는 놈이 있어. 깨울 수 있는 놈. 예, 잠 금방 깨. 이제 방금 잠들었어. 이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겠고 예, 쟁송 취소가 아예 예, 안 되는 놈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예, 여기서 우리 판례는 대법원은 예, 대법원은 여기까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라인 띄웁시다. 2번 라인 들어와 보시게 되면 저기서 위헌결정이 나왔잖아요. 위헌결정이 나왔는데 봐봐. 저기 뭐라고 했어? 불가정력 발생했다고 했지. 불가정력 발생했으면 얘 소급효 자체도 인정한대. 소급효 자체도 인정 안 되거든? 저런 식으로 불가정력 확정된 후에 위헌결정 나왔잖아. 확정된 후에. 그쵸? 예, 그러니까 저놈은 저거 중에 뭐에 해당을 하겠어? 일반 사건인데 불가정력 발생한 놈이란 말이야. 저런 놈이면 이거는 소급효도 인정이 안 돼. 그지? 예, 소급효도 인정이 안 돼. 그럼 이 놈은 아예 적법이야 이거. 이거 아예 적법이야. 이거 아예 적법한 처분인데 예, 우리 판례식으로 치면 적법이에요. 예, 인정할 수 없어도 어쩔 수 없어 인정해. 적법인데 그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는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기겠지. 하지만 분명히 뭐야? 이거 위헌결정 나왔잖아. 예, 만약에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if 소급효 예,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거 법률이 사라졌지. 근거 법률 사라졌으니까 법률 요구 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법에 근거도 없이 침입적 작용을 막 해버린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니? 얘는 법률 요구, 법률 우위는 내용의 문제죠. 내용상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얘는 아예 적법 이렇게 처리되잖아. 예, 그럼 이거 막 해도 돼? 분명히 이거 위헌인데? 막 해도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 여기가 적법인데 이게 얘네들한테 어떤 하자가 승계가 돼서 쟤네가 위법해지고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판례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이나 압류나 공매 요딴 짓거리 하면 그거는 냅다 무효야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잖아. 그치? 예, 말을 했던 거잖아. 이거 말고는 법리를 구성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 막 어거지를 막 밀어붙이는 거야. 이 위헌결정의 기속력 얘기 나왔을 때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어요.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당연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정은 이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판례 표현 그대로네요.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취소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명백하지 않다. 명백하지 않다.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의 하자니까 그건 분명히 중대한 하자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 이거죠.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 명백한 하자가 아니니까 무효 사유가 아니라 얘는 취소 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얘기하는 겁니다. 위헌 법률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처분은 특징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얘는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얘는 과실이 없다. 과실 없음. 취소 사유, 얘는요, 행정 심판소송, 행정쟁송과 관련된 논이고요. 과실 없음, 얘는요, 손해배상, 국가배상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말고 근거법률의 헌법적법성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처럼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근거법률이 위헌이면 또 처분이 위법될 수도 있는 거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령에 따른 구체적인 규범 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얘가 있잖아. 싸움은 얘가 걸어줘야 돼. 그치? 싸움은 원고가 걸어줘야지 싸우지. 피고가 싸우자! 이렇게 해서 불러내릴 수는 없잖아. 그치? 얘가 누구야? 얘가 피고지. 피고.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가 싸움을 걸어줬거든? 싸움을 이렇게 취소를 걸어줬어. 걸어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 법률 조항을 제거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면 지가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어. 이것도 된다고. 이것도 누가 피고가 어떤 법률 조항이 사라지면 피고 본인한테 유리해지지? 유리해지면 얘도 이거 할 수 있어. 얘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얘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원고도 할 수 있고 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법 41조 2항에 있는 위헌법률 심판인데 근데 얘네들 지금 뭐하니? 얘네들 지금 신청하잖아. 그러니까 이 원고하고 행정청 피고가 다이렉트로 일로 꽂는 건 안 되는 거야. 위헌법률 심판은 헌재를 얘네들이 직접 찾아가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 누가 찾아가야 돼? 얘가 움직여줘야 돼. 행정법원이. 얘들은 얘한테 움직여달라고 신청하는 것밖에는 못한단 말이야. 직접 못한다고.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얘가 제청 신청을 했는데 전혀 안 위헌인데? 이럴 수 있잖아. 얘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는데 이게 전혀 안 위헌인데? 제청 안 해줄래? 이걸 안 해버리면 어쩔 거냐 이거야. 안 해버리면 뭐로 넘어갈 수 있다? 직접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야. 직접 가는 길을.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입니다. 헌재법 68조. 68조에 1항, 2항 이렇게 있단 말이야. 1항에 있는 게 바로 뭐야? 1항에 있는 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이게 권리구제형. 밑에 있는 거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8조에 있는 게 얘가 헌법소원 심판이란 말이야. 현재 헌법소원 심판이야. 헌법소원 심판인데 우리가 항상 얘기해왔던 그거 있지. 국가의 뭐 공권력,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문제여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된다. 보충성 원칙, 이거는 권리구제헌법소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들.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얘는 요럴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어떨 때? 이게 안 될 때, 위헌법률 심판이 안 될 때. 방금 얘기한 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해줄 때 그 원고나 피고가 직접 요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68조 2항에 있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쵸? 행정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거지 법을 통제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쵸? 행정공무원은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행정공무원에게는 말이에요. 행정공무원에게는 무엇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헌법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법률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 의무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가 없다 이거지. 의무가 없다, 그런 판단해야 될 의무가 없으면 의무 위반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돼서 결국 위법한 행위로 끝나버린다 하더라도 이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행정공무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만 행동하면 되는 거고, 다만 어떨 때는 과실이 인정됩니까? 법령 해석을 그르쳤을 때, 법령 해석을 그르치면 그때는 과실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또 이럴 땐 또 과실이 인정이 안 되죠. 법령 해석을 그르쳤는데 그게 판례나 학설이나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아서 신중하게 열심히 판단을 내렸을 때, 또 이럴 때는 또 뭐야? 이럴 때는 또 과실이 인정이 안 되죠. 이럴 때 인정이 안 된다. 법령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같은 경우엔 과실 없고, 법령에서 그르치면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고, 판례 학설 귀일 안 되면 다시 과실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4시부터 시험 볼 겁니다. 4시부터 해서 시험 2탕 뛰고 그리고 나서 10분 휴식을 하시면 4시 50분인가 5시인가 그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 수업 다시 해서 10시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